여러분,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는 과연 안전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 이제 그냥 쉬면 되지. 자식들이 잘 챙겨줄 거야.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안도감이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 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니어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68세 김정수 씨. 그는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모은 전 재산 3억 원을 은퇴와 동시에 아들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뭘 못 믿어. 그로부터 불과 1년 반 뒤, 그 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아내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씨는 만 70세가 되던 해, 경비원 면접을 보러 가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노후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10가지 중 가장 가슴에 와닿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노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바보지. 자식에게 전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것.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윤복순 씨. 나이 66. 그녀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단칸방에서 시작해 손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국물을 끓이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끼고 또 아껴서 통장에 모인 돈이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녀만이 압니다. 은퇴를 결심한 날, 윤복순 씨는 큰딸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아. 이 돈은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내 것이 될 텐데 그냥 지금 줄게. 내가 잘 쓰면 되잖아.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가 꼭 챙길게. 진짜야.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윤복순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짐 다 내려놨다. 그 느낌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돈을 넘긴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딸이 자주 전화도 하고 주말이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오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는 일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는 바쁘다는 문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2년째가 되자 이제 딸의 얼굴을 보는 건 1년에 두세 번이 됐습니다. 윤복순 씨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남편 국민연금 38만 원, 기초연금 5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쌀값, 전기세, 난방비, 의료비, 통신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3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 15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윤복순 씨는 며칠 망설이다가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15만 원이라고 해서.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어려운데 다음 달에 드릴게. 그 다음 달이 됐습니다.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윤복순 씨가 갑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였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들어온 탓에 허리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를 합치면 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윤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술해야 해. 돈이 좀 필요한데.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지금 집 대출 이자만 매달 150만 원이에요.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어요. 복지관이나 지자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복순 씨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던 손님 없는 날도 국물을 끓이며 버텼던 그 세월. 딸 대학 등록금 내준다고 혼자 울며 밤새 일했던 기억. 그 돈이 다 딸에게 갔는데 이제 본인 수술비가 없다니. 결국 윤복순 씨는 노인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눈 감기 직전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해. 자식한테 미리 주는 건 내 목숨을 미리 넘기는 거야.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나서야 깨닫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로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마세요.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바보지. 건강을 과신하고 병원을 멀리하는 거. 나 아직 팔팔해. 병원은 무슨. 이 말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본인이 하신 말은 아닌가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만복 씨, 나이 64. 그는 30년간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장거리 운전에서 오는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병원 갈 일 없어를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병원 가는 놈들은 다 겁쟁이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2차례씩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이 날아왔지만 그는 번번이 우편함에서 꺼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나와. 나 그런 거 없다고. 문제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2년 전부터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가끔 배에서 이상한 묵직함이 느껴졌고 식욕이 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만복 씨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 번만 가봐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만복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괜찮다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자다가 극심한 복통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내는 그 밤 내내 복도 의자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암 3기.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2년 전에만 발견하셨더라면 내시경으로 간단히 제거 가능했을 겁니다. 지금은 수술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만복 씨의 아내는 복도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치료비는 첫 번째 수술에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거듭하면서 평생 모은 퇴직금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나마 보험이 조금 있어서 버텼지만 이만복 씨는 치료를 받는 내내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검진만 받았더라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를 넘지만 3기 이후에는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받으세요.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건강을 과신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함입니다. 세 번째 바보지. 노후 자금을 투자에 몰빵하는 것.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빠집니다. 특히 내 연금이 부족한데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순간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강동원 씨, 67. 공무원 생활 35년을 마치고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약 1억 8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나 요즘 코인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는데 진짜야. 통장 보여줄까? 강동원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실제 통장 내역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백만 원의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도 해볼까. 월 200만 원이면 연금이랑 합쳐서 넉넉한데 처음엔 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일주일 만에 700만 원이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강동원 씨는 이번엔 2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것도 금방 불었습니다. 수익이 눈에 보이자 이번엔 대담해졌습니다. 8천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 준비지. 왜 진작 안 했어? 그로부터 3주 뒤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강동원 씨의 8천만 원은 불과 사흘 사이에 1,400만 원이 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밥을 굶으며 며칠을 앓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우리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 강동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냉기가 흘렀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려던 계획도, 집을 조금 고치려던 계획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강동원 씨는 그 이후 몇 달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자금은 불리는 돈이 아닙니다. 지키는 돈입니다. 노후에는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모든 투자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노후를 도박판에 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투자를 하시더라도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이내로 철저히 제한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예금과 연금으로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바보지. 황혼재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혼자가 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황인철 씨, 65. 40년 결혼 생활을 함께한 아내를 위암으로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을 준 국화꽃 화분이 거실 창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황인철 씨는 그 앞에 서서 1시간이 넘도록 울었습니다. 6개월 뒤 지인의 소개로 비슷한 나이의 박여진 씨를 만났습니다. 박여진 씨도 남편을 잃은 지가 1년이 된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5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그리웠던 황인철 씨는 만난 지 석 달도 안 되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가 모여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엄마 기일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요? 황인철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가 나 대신 살아줄 거야? 결혼 후 처음 6개월은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기가 돌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여진 씨는 매일 늦잠을 자고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황인철 씨는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을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금전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박여진 씨가 황인철 씨의 퇴직금 중 일부로 자녀의 빚을 갚아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결혼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박여진 씨의 아들이 찾아와 황인철 씨에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나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황인철 씨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가 한꺼번에 이해됐습니다. 결국 결혼 1년 2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소송 비용으로만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황인철 씨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 외로움은 진짜 고통입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성급한 결정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황혼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최소 1년 이상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 자녀들과의 관계, 생활 습관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들의 반대가 단순한 반감인지 아니면 진짜 걱정해서 오는 것인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바보짓, 사회와 단절하고 집에만 틀어박히는 것. 은퇴 후 첫 한 달은 달콤합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그 자유. 평생 꿈꾸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3개월이 지나면 점점 무겁게 변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김학수 씨, 62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35년을 근무하다 명예퇴직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거의 완전히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아침엔 TV, 오후엔 유튜브, 저녁엔 혼자 소주 한두 잔. 이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이해했습니다. 수십 년 고생하셨으니 좀 쉬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집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학수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거의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도 바빠라고 거짓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요? 밥도 잘 안 드시고. 김학수 씨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결국 아내의 권유로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사는 한 가지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울증.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삶의 의미를 잘 못 느끼시나요? 김학수 씨는 한참 있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하루에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세요? 아마 한 명도 안 만나는 날이 더 많아요. 의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 뇌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이 함께 찾아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고독감이 심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은퇴는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종교 모임, 취미 동호회, 어디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집 밖을 나가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작은 연결이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살립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6번째 바보짓, 자녀 집에 들어가 사는 거.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어요. 좋은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상처가 깊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순자 씨, 68. 무릎 관절이 나빠지면서 홀로 살기가 어렵게 되자 아들 내외의 권유로 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정말 잘해줬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병원에도 모셔다 줬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집이 생기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노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면 며느리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손자에게 뭔가를 사줬더니 나중에 아들이 앞으로 뭘 사줄 때는 먼저 물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TV 채널도 마음대로 못 봤습니다. 손자가 공부한다는 이유로 최순자 씨는 점점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실 줄 몰랐어.
나 못 버텨. 나도 힘들어. 어떻게? 최순자 씨는 방 안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짐이 됐구나. 결국 갈등은 표면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부부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근처에 작은 집을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을 아들 집으로 데려온 것도 아들이었는데 최순자 씨는 그날 이후 일주일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모와 자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서로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까이 살되 따로 사는 것입니다. 15분에서 30분 거리에 각자의 공간을 갖고 필요할 때 서로 도우세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와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 절대 함께 살지 마세요. 7번째 바보지, 보증을 서거나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것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우정과 가족 관계를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오세진 씨, 60세. 고등학교 때부터 30년이 넘도록 형제처럼 지내온 친구 박철수가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작은 고깃집을 차리겠다며 대출 보증을 부탁해왔습니다. 야, 우리 사이에 뭘 그래. 1억짜리 대출인데 6개월이면 무조건 갚아. 솔직히 이 정도 못 믿어? 오세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노후 자금밖에 없는데 잘못되면 어떡해. 박철수가 오세진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30년 친구가 뭘 못 믿어. 내가 잘못되면 내 목을 쳐. 결국 오세진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철수의 고깃집은 개업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입지 선정 실패와 경기 침체가 겹쳤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갔더니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채권자의 전화가 오세진 씨에게 걸려왔습니다. 보증인님, 대출 원금 1억 원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오세진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은 1억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오세진 씨는 평생 살아온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믿고 그랬어. 우리 노후는 이제 어떻게 해? 그 돈 내가 얼마나 아껴서 모은 돈인지 알아? 두 사람은 결국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오세진 씨는 그 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단 한 번의 도장 찍음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박철수는 지금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노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보증을 서지 마세요. 아들의 부탁이든 3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보증은 의리가 아닙니다. 당신과 배우자를 함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사업은 언제든 망할 수 있고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8번째 바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거. 이제 다 살았어. 그냥 쉬는 거지 뭐. 이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서울 도봉구에 사는 임태영 씨, 66. 30년간 영업직으로 전국을 누비다 은퇴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TV 보고 공원 산책하고 가끔 낚시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겉으로는 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2년 차가 되자 임태영 씨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뭐 하지 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낚시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해보는 게 어때요? 일이든 취미든
뭔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임태영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해? 나이도 있고 다 늙었는데. 임태영 씨보다 2살 위인 형은 완전히 달리 살고 있었습니다. 68세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한 것이었습니다. 입주민들과 매일 인사를 나누고 새벽 근무 후 집에 돌아와 밥을 먹을 때 오늘도 살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찾아와 임태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태영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뭐든 작은 거라도 해봐. 나는 경비 일 시작하고 나서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고 아침에 눈 떠도 이유가 있어. 그 말이 임태영 씨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든 복지관 봉사를 하든 손자 손녀를 돌보든 동네 청소를 하든 목적 있는 하루가 당신의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쉬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자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9번째 바보지.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40년을 함께 산 배우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작 곁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대전에 사는 정종민 씨, 69. 그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남성이었습니다. 밥은 아내가 차리는 것, 빨래는 아내가 하는 것, 집 청소도 당연히 아내 몫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줘, 가, 첫마디였습니다. 아내의 하루가 어땠는지, 오늘 몸은 괜찮은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밥, 빨래, TV 채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 이정숙 씨는 40년간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24시간 집에 있게 되자 그 오랜 참음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어. 정종민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못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이제 쉬고 싶어요. 나도 힘들어요. 당신이 은퇴했다고 내가 더 일하는 거 알아요? 정종민 씨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별게 다 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종민 씨는 처음엔 설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그냥 화가 난 거겠지. 그런데 아내는 진지했습니다. 나는 당신 가정부가 아니에요. 이제 나도 나로 살고 싶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이혼 후 정종민 씨는 혼자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아내가 없는 집이 얼마나 쓸쓸하고 공허한지 미리 알았더라면 그 말이 한동안 그의 빈집 벽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황혼이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존중받지 못해서입니다. 배우자는 하인이 아닙니다. 함께 늙어가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배우자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해주세요. 설거지를 한번 도와주세요. 같이 산책을 나가세요. 그 작은 것들이 40년 결혼을 지키고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10번째 바보지. 인생이 끝났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 이제 다 살았어. 남은 건 그냥 죽는 것뿐이야. 이런 말을 하는 어르신들을 저는 여러 봤습니다. 70대는 물론이고 60대에도 이미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나정희 씨, 65. 오랜 세월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고 자녀 셋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 산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만큼 모든 것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막내가 결혼을 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나정희 씨는 처음으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이 다 끝났네. 나는 이제 뭐지? 나정희 씨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몸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의욕 저하와 무기력증이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꽤 심한.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 먹어, 운동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정희 씨는 더욱더 고독해졌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노년 글쓰기 교실 전단지를 받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편하게 써보세요. 나정희 씨는 펜을 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첫째가 세상에 나오던 새벽의 그 울음소리, 남편과 처음 여행을 갔던 제주도의 파란 바다, 어린 시절 엄마가 새벽에 끓여줬던 된장찌개 냄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정희 씨는 그 이후 매주 빠짐없이 글쓰기 교실에 나갔습니다. 1년 뒤 그녀는 작은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자비 출판이었지만 200부를 팔았습니다. 그 중 100부는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직접 나눠줬습니다. 아들이 책을 다 읽고 전화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엄마 인생이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웠구나. 나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 6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들의 기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글을 쓰고 싶으면 쓰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바보짓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것, 건강을 과신하고 병원을 멀리하는 것, 노후 자금을 투자에 몰빵하는 것, 황혼 재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사회와 단절하고 집에만 틀어박히는 것, 자녀 집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것, 보증을 서거나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것,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인생이 끝났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 10가지가 단순한 충고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후회한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자식에게 아직 재산을 넘기지 않으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뤄두셨다면 내일 당장 예약하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아직 고마워라는 말을 못하셨다면 이 영상을 끄고 지금 바로 그 말을 해주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이 노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10가지 중 가장 가슴에 와닿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노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